안녕하세요. 이가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기 쓰기 두 번째, 여기에서 일기와 맞춤법 도움말 써주기, 이것을 중심에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맞춤법은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잘 익혀서 잘 써야 되는 어문 규정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맞춤법을 많이 틀리는 사람들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내가 맞춤법을 정확히 잘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정말 맞는 겁니다. 맞춤법을 제대로 쓰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떤 글을 하나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한 편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써도 좋아요. 다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틀리지 말고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자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죠, 그죠? 대자까지는. 그리고 나서 통자 어떻게 쓰지? 령자 어떻게 쓰지? 통자, 령자. 물론 이거 못 써도 괜찮죠. 우리가 지금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사고의 초점이 내가 할 말로 가 있나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한자 그 글자에 가 있나요? 글자에 가 있죠. 그래서 글자 틀리지 말고 글을 쓰기를 요구하면 이 사고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글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기에서는 맞춤법을 좀 너그럽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상 우리나라 어른들이 글을 못 쓰는 경우가 많죠. 그 까닭을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제대로 글쓰기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는 세대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글을 쓰고 나서 행복했던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내가 글을 썼다 하면 어른 누군가가 자꾸 내 글을 고쳐주셨죠. 물론 그 어른들은 뭔가를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제대로 잘 배워라, 이런 마음으로 해주셨겠지만, 늘 그렇게 글만 썼다 하면 누군가가 고쳐주는 이런 일을 당한 어린 필자의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교육을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글을 갖고 왔을 때 자꾸 뭔가를 첨삭하는 지도보다는 조금 칭찬하고 격려하는 지도 쪽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쓴 글에 기절을 해주는 거죠. 이거 네가 쓴 거야. 정말 잘했어. 여기는 정말 이게 재미있구나. 이런 식으로 구체로 칭찬을 해주면서 일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도움말 써주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움말 써주는 거는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기운이 닿는 만큼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셔서 선생님이 정말 넉다운 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 써주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시면 분명히 다른 어디선가에 이렇게 그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선생님이 써주시는 도움말을 통해서 보세요. 자, 첫째, 관심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두 번째, 교훈을 얻고 싶어 한다. 어떤 걸까요? 분명히 관심을 얻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몇 번의 중심에 놓고 도움말을 써줄까요? 교훈을 주거나 가르침을 주는데 어른들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이 쓴 일기에 도움말을 써주신 경우를 하나 봤는데 정말 재밌게 하신 분이셨어요. 지금부터 좀 오래전 얘기죠. 초등학생이 이제 시험이 있었을 때 이야기니까,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아이는 이제 학원을 갔어요. 엄마 아빠는 결혼 기념일이라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을 같이 드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학원에서 빼올 수가 없으니까 두 분만 가셨어요. 엄마 아빠만.
거기서 이제 점심을 둘만 먹고 왔더니 아이가 화가 났어요. 이런 일기를 썼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 기념일인데 나만 빼놓고 둘만 가서 저녁을 드시고 오셨다. 우리 엄마는 정말 치사하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써줄까요? 뭐 마음 넓은 우리가 이해해 드리자. 엄마 아빠도 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기분 풀으렴? 뭐 이런 정도 써줬겠죠. 그죠? 이게 절대로 나보다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 이런 식의 써주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쓰셨느냐?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데 네가 왜 끼냐? 이렇게 쓰셨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도움말을 써줄 때는 조금 가볍게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로그 주소는 이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강의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한 내용을 블로그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선생님 블로그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소한 선생님 집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는 교사, 이렇게 이제 문패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감사하게도 제 강의를 5번이나 들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재미있게 지도를 할까 연구하시다가 이런 결과물을 내신 거예요. 네, 첫 시간에는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쓰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시간에 이름을 붙였다.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기억에 남는 일을 써보자. 기억에 남는 일이 없는데요. 기억에 남는 일을 쓰라고 하면 항상 반복되는 학생과의 대화다. 그래서 기억에 남을 일이 아니어도 된다. 시시하고 소소한 일들도 글감이 될 수 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엄마와 나는 대화도,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싸운 이야기도, 심지어 똥을 싸고 방구 끼고 밥을 먹은 이야기도 좋은 글감이 될 수 있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뭐든 써보기가 목표였고요. 형식을 따질 필요는 없다. 일단 써보겠다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 연수에서 받은 자료에서 보기글을 읽어주셨다는 거죠. 사실은 좋은 보기글은 10마디의 설명을 넘어서는 아주 힘이 셉니다. 좋은 보기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보기글에는 큰 따옴표를 써서 엄마와의 대화만 담은 그런 보기글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나서 얘들아, 이렇게 큰 따옴표만 써도 그 대화 내용만 쓰면 그것이 훌륭한 글이 된. 자, 너희들은 뭘 쓰고 싶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그냥 아침에 엄마랑 나눈 대화 이야기, 대화 써도 돼요? 그러니까 뭐든 좋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네요.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 당장은 뭐 써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도 힌트를 얻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쓴 글입니다. 옷 3학년. 엄마, 나 이 옷 입어도 돼? 안 돼. 오늘 날씨 엄청 덥대. 반팔에 반바지 입어.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이 옷 입고 싶은데. 안 돼. 오늘 엄청 더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엄마와 주고받은 말만 썼는데도 아주 좋은 글이 되었네요. 선생님이 어떻게 도움말을 써주셨느냐,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하나 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들려준 우리 누구누구,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이 글을 보고 나서 이 글을 받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나의 시시콜콜할 이야기인데 제목이 억울해요. 동생이 얼집, 아마 어린이집인가 봐요. 어린이집에서 대회를 나가서 도와줬는데 화를 냈다. 왜 이상하게 해? 나는 때렸다. 자, 이런 글을 썼어요. 보통 이렇게 아이가 동생을 때렸다 이런 글을 쓰면 우리 어른들은 자, 다음부터는 동생 때리지 말자,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도움말을 써주기 쉽죠.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정말 아이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느낀 건 뭐냐면
이런 글에도 아이 편에 서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희는 뭐든지 예쁘게 잘하는데 그치, 이렇게 아이 편에 서서 도움말을 써주셨네요. 이렇게 세상에 내 편 하나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느끼면 정말 어렸을 때 추억을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거는 나는 하모니카를 못 부른다. 왜냐하면 하모니카에서 태풍이 똥냄새가 나서 하모니카를 못 부른다. 이렇게 썼어요. 아마 이 태풍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아지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 맞춤법이 좀 많이 틀렸어요. 그래도 그 뜻을 다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지원이라면 하모니카에서 나는 냄새를 실감나게 표현할 줄 알았어.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선생님인지 여기는 안 보이는데, 맞춤법을 이렇게 나중에까지 못 쓰면 어떡하지, 이런 또 선생님 그 한쪽에 걱정되는 마음도 표현해 주셨죠. 그런데 자꾸 글을 쓰다 보면 아주 늦게까지 잘 못 쓰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제목이 이것들이에요. 이건 2학년 때 일이다. 아마 지금 3학년인데 2학년 때 일을 쓴 걸 보면 그때 그 일이 아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아서 기억에 남는 모양이에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유치원생들이 나보고 샌드위치라고 말했다. 다음날 또 샌드위치라고 말했다. 더 이상 못 참았다. 그리고 나를 놀린 유치원생에게 쌍욕을 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와, 진짜 샌드위치가 웬 말이야. 이렇게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 선생님이 해주시는 이런 지도를 보면 아이와 선생님하고 행복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나서 이런 경험을 갖는 아이들은 커서도 굉장히 풍성하게,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그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선생님하고 일기 도움말을 가지고 행복을 나누는 반 아이들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기 맞춤법과 일기 도움말 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